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2회 과학자 전문가 초청 특강을 두 번째로 이제 맞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대전환 시대 과학문화정책 진단과 전망으로 이명현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현 선생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의 말씀을 올리면요. 칼 세이건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그다음에 과학 저술가이자 커뮤니케이터로서 우주과학 지식에 목마른 사람들과 성실껏 소통해 오고 계시고요. 실제로 페북 친구 맺기 하시면 자주 선생님께서 하시는 활동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외계 생물체를 찾는 과학 프로젝트 세팅의 한국 책임자이시고요. 메티 인터내셔널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파 망원경으로 은하를 연구하는 중심지 네덜란드 크로니영 대학교에서 나선 은하의 물리적 특성과 암흑 물질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네덜란드 캅테인 연구소 연구원, 한국 천문연구원 연구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천문대 책임연구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측들이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또 과학 저술가로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하고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이명현의 별 해는 밤, 그다음에 이명현의 과학 책방, 시민의 교양 과학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방문해 본 것처럼 삼청동에 과학 책방 갈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인의 우주 공부 책을 내셨습니다. 네, 오늘 특강 잘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한 50분 정도 특강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다른 사람 공유 중지된다는데 괜찮겠죠? 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제목을 엄청 거창한 걸 주셨는데, 제가 그런 제목을 소화할 능력은 안 되고,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과학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다 아는 이야기 약간 리뷰를 하고, 오늘 저는 약간 과학 문화 쪽에 대한 정부의 관심사,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그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이제 과학책방 갈다리 비롯한 요 커뮤니티에서 과학 문화라는 테마를 갖추고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이제 써놓은 거는 보통 요즘에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사실 정의하기가 그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나라별 특성들도 있고, 시대별 특성들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이언스 파퓰라이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퓰레이션 오브 사이언스를 해서 흔히 이제 과학 대중화, 대중의 과학화, 이렇게 약간 계몽주의적인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일방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 전달을 하거나 계몽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끌고 가기는 한계가 있다 해서 일반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과학을 이해하고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때 퍼블릭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퍼블릭 언더스탠딩 오브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나올 즈음에 약간 유럽 쪽에서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오브 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와서 이해 또는 소통 이렇게 해서 대중이 일반인이 중심이 되어서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또 퍼블릭 어웨어리스라 그래서 인지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 쪽에서는 사이언스 리터러시, 요즘에 리터러시라는 단어 문해력 많이 쓰잖아요. 사이언스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수용하는 또는 어떤 것을 향유하는 주체를 일반인으로 옮겨가는 데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참여해야 된다 해서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럽에서는 실제로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과학 문화,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중의 과학 참여하고 있고,
뭐 최근엔 시티즌 사이언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약간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그 처음에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 시티즌 사이언스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동아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그 시티즌 사이언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서 이 과학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대략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별로도 조금 바뀌어 왔고 지금 이것들이 뭐 하나하나가 그 어떤 이제 진보해서 이렇게 나갔다기보다는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쌓이면서 이런 그 니즈가 있어서 생겨나고 이게 현재로서는 모두 다 어느 그 시점에서 어느 그 생애별 주기의 단계에서 다 필요하게 되는 뭐 그래서 요 정도 단어들이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나오다가 뭐 이런 단어들이 어떤 교육이나 어떤 또는 나이대별이나 이럴 때 적절하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을 그 만들어서 제공하는 주체가 있고 수용하는 주체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과학 커뮤니케이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와서는 이제 그 단어라는 게 용어라는 게 이제 어떤 시대의 요구라든가 이런 걸과 또 나아오자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단어들이 좀 바뀌기 시작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수용되는가 좀 보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여러 갈래였는데 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언론 쪽에서 되게 강하게 그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서강대학교에 한참 동안 그게 존재했었고 뭐 과학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뭐 그 전북대학교도 있었고 포항공대도 있었고 뭐 여러 학교에 있었는데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어떻게 그 과학적인 성과를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류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참여하셨던 분들도 그랬던 것 같고 뭐 그래서 뭐 고대도 사실은 언론 쪽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쪽 이런 쪽이 그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그 서강대 계시는 분들이 쓴 이런 책들의 제목을 제가 이 책은 아주 예전에 그냥 겉핥기로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 제가 떠올리는 것하고 이거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의 그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하던 주체들은 이런 이제 그 언론 쪽을 중심으로 하고 정책 쪽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쪽이 있었고 이거와는 이분들과는 사실은 전혀 교류가 없이 그 다른 쪽에서 그 단독으로 어떻게 집단화되거나 이렇게 제도화되지 않은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 과학 뭐 커뮤니케이터라고 그 사람들도 부르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이죠. 또는 뭐 정재승 교수, 뭐 김상욱 교수 요즘에 나온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 이런 언론이라든가 제도화된 것과 상관없이 각자가 직접 대중을 만나는 일반인을 만나는 그런 식의 분들이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인데 뭐 과학 문화 활동가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집단들이 한쪽에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점점 더 이 어떤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제도화되고 어떤 만들어낸 주체가 있고 그것을 받아서 뿌리는 주체가 있는 이런 식의 구도가 깨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일반인들을 만나서 그런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 그러면 사실은 이런 언론 쪽이나 정책 쪽보다는 그냥 그 심지어는 과학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학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돼가면서 그 이름들이나 정의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과학 저널리즘, 과학 사회학, 과학 정책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말이 과학 문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속하는 그 사람이고 제 관심사도 여기에 있고 오늘은 이제 요 얘기를 할 거예요. 과학 문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과학 문화라는 말에서 과학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서 그 지금의 그 정부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또는 이제 과학 대중화
쪽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과학문화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과학문화 산업으로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 골자인 것 같고, 대략 그 민간에서 어떤 그 조금 더 그래도 아카데믹하거나 어떤 제도권에 있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민간 쪽에서의 활동들은 주로 과학 문화의 단계로 가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제가 중심이 되거나 제가 협력을 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앞서 이덕환 교수와 김학수 교수님의 서강대 중심의 책들을 보고 목차를 보시면서 언론과 좀 계몽주의적인 것이 중심이 되었다면, 조숙경 박사님이 전에 2000년, 2007년에 낸 아티클에 보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과학 문화와 연결시키는 그런 발제를 하셨고요. 이제 조숙경 박사님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방향성 잡는 것과 얼추 한 70% 정도 이렇게 일치를 해요. 조숙경 박사님의 이 아티클이. 여기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논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말 그대로 연구 노트인데요. 꼭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고, 이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의 정책도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과학 문화라는 것으로 이제 앞단계에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 과학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써놓은 이제 몇 가지의 키워드들, 사이언티픽 과학적 소양이라든가 핵심 교양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같이 드려야 그럽니다. 여기 보시는 건 이제 공개된 문건이에요. PDF 파일로 찾으실 수가 있는데, 과학기술 문화 기본계획, 여기 이제 이름이 과학기술 문화 기본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문화 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있고, 과학기술 문화 기본법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있던 것들이 정비가 되어서 2019년, 2020년도에 정비가 되어서 이제 요 두 가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앞으로 한 5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 문화의 이제 과학 대중화의 기본이 되는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찾아보실 수 있고, 과학기술문화기본법, 또 과학기술문화 산업진흥법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같이 의기투합해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내용은 오픈이 돼 있고요. 이렇게 서머리를 해가지고 PDF로 했는데, 요 작업을 한 현장에서의 PPT 파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쭉 이렇게 현장감 있게 좀 보시게 하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비공개 자료니까 나중에 혹시 편집해서 올리시면 이 부분은 좀 잘라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문화진흥 기본계획 발전을 위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저도 위원으로 한참 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이 개진한 의견들이 반영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죠. 이미 갖춰진 게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과학기술 문화 정책을 펴는 과기정통부에서 어떤 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를 그냥 공식적인 입장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서 한번 쭉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논의할 때 썼던 파워포인트라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자료보다는 훨씬 더 좀 실감 나실 것 같아서 쭉 보여드렸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문건은 구글링 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정리해 놓은 것들이 아까 파워포인트에 나왔던 이런 것들, 기본 방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왔던 걸 이렇게 투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비전은 이렇게 소양, 그리고 생태계 조성 이렇게 하고, 밑에 추진 전략은 시민과 청소년과 과학기술인과 국가로 나누어서 각각의 역할을 잘 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향후 5년 동안의 과학기술 문화 기본 계획이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키워드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 문화가 일단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향유하는 주체는 시민이 되는데 그 시민에는 이제 과학기술도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 진행할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을 키우고 그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지금 현재 앞으로 갈 수 있을 이제 우리나라 행정부에서의 생각이 있고 여기에는 아마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저희 같은 과학문화 활동가들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조숙경 선생님 연구 노트로 돌아와서 결론 부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요 문제의식이 2007년에 쓰신 거지만 지금도 여전히 크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이제 PCST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과학문화 회의 때 나온 것이 일단 조금 더 과학문화, 여기는 이제 과학문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아카데믹에서 어떤 제도권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과 과학 커뮤니케이션 또 과학문화 활동가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도생하고 있었고 그들 간에 어떤 공통된 주제가 없었다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과학문화 활동 또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여기에 큰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과학문화 학회 같은 것들 뭐 기존에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회도 있고 과학 커뮤니케이션 협회 같은 것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것들의 중점이 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것들은 이제 언론이라든지 정책 중심이었고 민간에서의 지금 말씀드린 과학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과학문화 단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했고 최근 한 5년 정도 동안 이제 현장에서 일반인들과 집중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참여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과학문화 활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과학 책방 갈자도 그 중에 하나고요. 뭐 과학과 사람들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카우스 재단 같은 경우도 아카데믹한 분들을 끄집어내서 일반인을 만나게 해주는 식의 이런 식의 어떤 과학문화 활동 단체들이 민간 단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좀 절실한 게 여기 조숙경 박사님이 얘기했던 과학문화 학회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했던 과학 저널리즘, 과학 사회학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과학문화 활동가들의 이론적인 토대 또는 그들 사이에 어떤 결속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번 4월 달에 여수에서 열리는 한국우주과학회 안에 특별 세션으로 이 과학문화 과학 커뮤니케이션 요런 지금 조경 같은 첫 번째 하는 과학문화 학회 같은 거를 조성하기 위한 발제를 하는 특별 세션이 열리게 되어요. 그래서 여기엔 주로 저를 비롯해서 뭐 과천과학과 이종모 관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발제를 해서 뭐 조숙경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런 첫 번째 안이 지금 이제 어쨌든 가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문화 그런 어떤 집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무관하게 활동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합쳐져야 되잖아요.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서로의 목적이라든가 따라가고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카데믹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 대중화에 관심을 갖고 저도 뭐 그렇고 뭐 정재승 교수나 김상욱 교수처럼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카데믹에서부터 개인적인 관심사까지 나온 사람들이라면 최근에 저희가 접촉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그야말로 그냥 뭐 학부생 때부터 그냥 자신의 진로 자체가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문제 의식과 또는 봉착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계신 김동률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자생적인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문화 활동가들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컨텐츠는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일상의 언어로 바꿔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진짜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했는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그런 스킬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어요. 표출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조금 약한 게 학교에서나 아카데믹에서의 어떤 랩 생활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계 과정을 거쳐본 경험이 없는 거죠. 과학자로서의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그 자신만의 컨텐츠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문화 학회 같은 것들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과학문화 활동가들의 니즈하고 지금 새롭게 태동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뭐 한 10년 지나면 그들이 다 대세가 돼서 전체 활동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안착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갭들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민간 차원에서 것들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아직은 뭐 역부족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바들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과학문화 활동 민간 단체들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태동하고 있고 몇몇은 이제 생존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행정부에서 가고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이제 과학문화 과학 커뮤니케이션 또는 과학문화 활동의 어떤 전체적인 서머리, 그 중에서 이제 전 극히 일부 이제 과학 문화라는 걸 초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게 민간에서 정착이 되고 그야말로 과학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학 문화라는 것도 정의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솔루션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민간 과학 문화 활동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 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기억나시죠? 이 비전이라든가 여기 조금 더 위에 올라서 목표와 비전 이것들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과학 문화를 실현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제가 과기정통부랑 창의재단 할 때도 발제해서 할때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해서 비전을 더 크게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과학 문화 활동을 하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의 최종 목적지와 지향점이 뭐가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거는 그냥 과학 자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을 과학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엄연히 굉장히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그냥 문화가 되어야 되고 교양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향점이 되면 그것이 더 구체적인 언어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런 지향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지 이게 연결되지 않을 뿐이에요.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17가지 목표들이죠. 이 목표들을 향해서 이제 모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에 맞춰서 행위들을 해 나가는데 뭐 여기 있는 것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빈곤 종식이라든가 식량 문제 또는 건강 복지 문제, 평생 교육 문제, 그 다음에 평등 여건 신장 문제, 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또는 일자리 문제, 이런 것 산업화 문제, 불평등 해소, 그 다음에 도시 조성, 그 다음에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 대응, 그 다음에 해양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실 보면 전부 다 사실은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유엔의 목표에 대한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15년에 세계 교육 포럼에서 이제 그 세계 시민 교육이란 그 목표를 세우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하죠. 유네스코 자체가 그 유네스코의 S가 사이언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그 우리가 과학 그 문화를 하는 것들의 종착역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어떤 소양을 갖추고 그 대열에서 그 동시대를 잘 살아나가면서 문화를 향유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곳에 그 가고 있는 것에서 좀 단절된 것들이 그 세계 시민교육은 세계 시민교육들 따로 하고 있고요. 그 과학문화에서 가고 있는 것은 따로 하고 이렇게 좀 괴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계 시민 교육을 이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쭉 가서 보시면 굉장히 그 문과적인 인문 사회적인 접근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과학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의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하는 주체가 그 사실은 과학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뭐 월드 비전 같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인문학적인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 초점이 되어서 과학이라고 하는 원래의 그 요소들 이제 상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몇 년 전에 그 과학창의재단에서 이런 걸 깨닫고 그 이렇게 업무 협약을 했지만 사실은 그 과학문화 쪽에서 이 세계 시민교육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최종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만 과학이 그야말로 문화로 향유되는 것이지 과학문화 자체가 독립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문제의식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학이라는 게 이런 어떤 삶과 연결되어 있는 문화를 향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나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서의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미 조각조각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이언티픽 리터리시니까 과학적 소양이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것들을 해서 소양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주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도 그 이게 번역이 되어서 문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소양들, 교양 소양인 게 아주 기본적인 게 문해력이라고 요즘에 많이 하는 것들 보면 그 문해력이 있고 뭐 그다음에 수학 문해력, 과학 문해력,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 문해력 이렇게 있는데 결국 문해력인데 이 과학 그 리터리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학 리터리시, 과학적 리터리시와 과학 리터리시. 그래서 사이언스 리터리시는 과학 소양으로 번역을 하고 사이언티픽 리터리시는 과학적 소양을 번역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이언스 리터리시는 과학 지식, 또 사이언티픽 리터리시는 과학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지속 가능한 세계 시민이 되는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과학문화가 가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걸 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는 이제 교육과 훈련과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를 갖춰야 된다. 뭐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로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스티븐 잡스가 이제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라는 걸 하면서 이제 혁신적인 현대에서의 방향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될 때 테크놀로지는 기술이라고 번역이 되고 리버럴 아츠를 굉장히 잘못 번역했다고 보는데요. 리버럴 아츠를 인문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인문학 열풍이 막 불기도 했죠. 근데 인문학은 정확한 의미로 휴머니티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사이언스 앤 휴머니티 이렇게 과학과 인문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리버럴 아츠와 이게 가야 된다는 것은 이 리버럴 아츠의 기본 현대적인 리버럴 아츠는 뭐 장대익 교수는 핵심 교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리버럴 아츠의 거의 7, 80% 차지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있는데 여기서 커리큘럼을 잠깐 보시면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4개의 트랙이 있는데 레버레이터리 트랙이 있어 여기에는 실제로 옛날식으로 또는 최근식으로 뭐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실험들을 하죠. 그리고 랭귀지 뭐 튜토리얼 하는 게 한 축이고 그 다음에는 수학이라서 1학년 때 그 유클리드 기하학을 다 증명을 하고 4학년 때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 증명까지 하는 수학 트랙입니다. 뭐 이런 식의 트랙들을 보면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것이 그
휴머니티로 번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로 사이언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것이 현대를 살아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핵심 교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를 갖고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으로 가는 그 맥락에서 이 리버럴 아츠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핵심 교양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사이언티픽 리터러시가 강화되고, 그래야만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야 과학 문화가 향유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팀이라고 하거나 뭐 우리가 STS라고 했거나 비스토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융합적이고 그 과학을 사회에 녹여내어서 어떤 활동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행하는 여러 활동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큰 틀에서는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 독자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체적인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자면 그 과정에서 과학 문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과학 핵심 교양으로서의 과학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과학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고 태도를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이 통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골자는 이런 겁니다. 과학이라는 말을 계속 썼다가 지금 이제 문화를 붙여서 과학 문화인데 결국은 저는 과학 문화라는 말에서 과학이라는 말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그냥 문화라고 퉁치는 것의 기본 전제나 기본 바탕이 그냥 과학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아까 말한 과학 문화가 향유되는 것의 목표를 도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도달은 과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이 삶 속으로 들어가고 교양이 되고 핵심 교양으로 자리 잡고 사람들이 다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과학적 태도를 갖추게 되어서 그것 자체가 문화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향유하게 되는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는 건 이제 현대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기반이잖아요, 바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은 그것을 과학 문화를 향유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동시대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과학책방 갈라에 그런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과학책방 갈라에서는 이제 책을 중심으로 활동도 하지만 이제 컨텐츠 큐레이션도 하고 이제 모임이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과학의 대중화부터 축축해서 전문가 집단들이 하는 영역이 있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교양과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 그런 어떤 준비들을 해야만 이 유엔에서 발전 가능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고 이것이 유엔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도 일치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세계 시민 교육과도 일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과학 문화 활동의 지향점은 마땅히 이쪽으로 가야만 훨씬 더 폭넓고 사실은 이제 삶속에 연착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목표 설정을 지금 행정부에서 지향하는 바와 거기서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학문화 전문 인력이라고 말을 했는데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과학 융합 강연자, 과학 만화가, 과학 저술가, 스토리텔러, 유튜버들 그래서 이런 중간에서 약간 모더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자가 아닌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고 자기 컨텐츠를 생산하면서 이런 과학적인 소양 또는 과학 소양 그런 핵심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더레이터들 교사가 아니라 이런 모더레이터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그걸 받아서 지금 2년째 이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화 전문적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과정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모더레이터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 역시 과학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신 장대익 교수님이 에보클래스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비대면 또는 대면 또는 비대면 이제 그 화상 기반으로 한 그 수업 솔루션을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에보클래스라는 플랫폼에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재교육, 그다음 과학 모더레이터 양성. 그래서 어떤 그런 쭉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다져서 정착시키기 위한 그러한 뭐 일종의 과학문화 교육센터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과학제빵 갈다와 거기 중심에 모여 있는 과학문화 활동가들의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지향점이고요. 그 플랫폼으로 요 에보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거기다 정착시키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과학문화, 과학 커뮤니케이션 이 중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것 중에서 과학문화라고 하는 것, 또 현장에서의 과학문화, 과학문화 활동, 민간에서의 과학문화 활동의 지향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다소 미흡하거나 어떤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그 다음에 민간, 그 다음에 참여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는 과학제빵가단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지만 다른 곳들도 그런 방향과 맞춰서 힘을 합쳐서 좀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좀 나가고 앞으로 활동 계획을 잡을 때 과학기술문화기본법이라든가 과학기술문화진흥법 같은 것들의 방향을 참고를 하고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나가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역량을 훨씬 더 시너지를 가지고 전개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발전은 여기서 일단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받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질문? 네, 저희가 이제 분과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미디어 전공도 계시고, 과학기술 사회학도 있고, 그다음에 법학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저도 교육학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이 고용수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방문연구원이에요. 우리 연구소. 네. 아, 그래? 네, 처음 뵙겠습니다. 환영합시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안 들립니다. 마이크. 예.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평가 연구사업평가 전문기관이고요. 들리세요, 목소리? 네. 예. 저희가 기관에서 이제 좀 경력 있는 연구원들 대상으로 1년 정도 좀 연구 연가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 기회를 가져서요. 과학기술연구소에 1년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있게 됐고 또 오늘 이런 귀중한 세미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그러면 김문환 선생님부터 돌아가면서 오늘 특강 들은 소감과 질문을 한번 하시죠. 오셨는데. 네, 우리 동강 선생님도 당연히. 네. 그럼 김동강 선생님부터 할까요? 아니. 그걸로 대신 이걸로 대신. 네. 마지막에 이제 동강 선생님 이야기 듣는 걸로 하고. 네, 문환 선생님부터 할까요? 마이크가 안 들. 문환 선생님 마이크가 안 들려요. 잠깐만요. 네. 오늘 이명은 교수님, 박사님 너무 아주 광범위한 주제인데 아주 축약적으로 그리고 아주 또 컴팩트하게 잘 핵심을 요약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동관 교수님은 이제 조남만 듣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이렇게 그냥 넉넉한 어떠한 인품 이제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또 뒤에 체어가 아주 또 더 넉넉해 보이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고요. 이제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가슴에 와서 닿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 갖는 주제에 관련해가지고 이명은 박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과학문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과학 대중화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정부의 인식이 있고
그것은 곧 이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어떤 과학기술 지식이 분명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러한 이제 정부의 전제를 갖고 이제 이런 과학문화 정책을 피는 거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예를 들어 주신 게 이제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어떤 국민의 어떤 인식이나 또는 지식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보강 말씀을 좀 해줄 수가 있을려는지. 그러니까 그 과학문화, 과학기술 지식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그 지구촌의 화두가 된 이 팬데믹 코비드 19에 대한 이것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그 일반 대중들의 어떤 그 지식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인식 측면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학적 태도라는 건 이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인식론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것들을 더 그 치중해서 보고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는데 그런 게 약간 그 굉장히 맹점이 있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언론에서도 그 뭐 최근에도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 백신 그 중단했다고 하는 그런 오보 내기도 했지만 뭐 이런 식의 그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어떤 사태를 볼 때 균형 있게 좀 보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쪽의 것들에 너무 몰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은 과학 지식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는 인식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게 과학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도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확률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태도들인데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양극화 문제도 있고 계층 간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억압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우리 쪽의 어떤 생각이면 그냥 그걸 따라하는, 그래서 굉장히 모순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극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까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좀 스며들어서 저변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소양, 태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OECD 국가 그거 맨날 요즘에 문해력 얘기하잖아요. 뭐 10대 때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의 지식도 그렇죠. 문해력이 되게 뛰어난데 나이가 들수록 문해력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문해력은 보통 그런 거하고 측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약의 사용 설명서라든가 어떤 기계에 조립한 설명서 이걸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그 문해력 측정 방식인데 우리는 약 봉지 같은 거 받아서는 안 읽잖아요. 그냥 자기 아는 대로 먹고 뭐 만들 때도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같은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는 식의 습관, 태도 이런 게 이제 뭐 거창하게 그러기보다는 과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과학기술 지식이 결국 이제 대중의 삶 속에서 녹아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에 코비드 19이라는 거 관련해서는 그런 지식과는 무관하게 지식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일상의 어떤 우리 과학기술의 어떤 지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대중들이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인식해서 생활문화 속에서 활용하는 것과 완전히 궤가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게 되게 잘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사이언티픽 리터리시랑 사이언스 리터리시인데 사이언스 리터리시는 지식의 문제인데요.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학습을 합니까? 이거 코비드도 그렇고 지난 예전에 뭐 광우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식적인 것들이 쌓이고 정말 디테일 갖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이거를 자기 삶과 또는 그런 것과 연결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미치는 영향,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답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 과학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세계 시민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내 가족에서부터 이렇게 넓혀가고 뭐 내 동물까지 넓혀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관계를 넓혀가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조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고립고립하니까 각각은 굉장히 자기 자신은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파편적으로. 그런데 그걸 연결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저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개인을 만나면 얼마나 똑똑해요. 뭐 정말 뭐 엄청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진짜 멍청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연결시키거나 균형감의 상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서 과학 교육도 과학 지식 교육보다는 그런 식의 뭐 과학적인 태도,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좀 전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윤재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고영석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영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근데 네, 저는 이명현 선생님 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학부는 화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전공은 과학사회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삐딱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복잡합니다. 제 생각이. 이유는 제가 과학 문화에 대해서 그닥 잘 아는 게 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더라고요. 과학 문화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 김양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6가지 정도로 막 정리를 하고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과학 문화라고 하는 걸 딱 생각하면 저는 이제 박물관, 이렇게, 박물관, 비록 전시, 그 다음 사이언스 페스티벌 그런 쪽으로 막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저는 없거든요. 사실 그쪽으로는 좀, 한때 조금, 서울 역사박물관이었나? 그쪽에 봤더니 보존학과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존을 하려면 과학적인 또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돼야 돼서 거기 기계가 한 몇 억씩 하던데 그쪽에 조금 관심 있어가지고 좀 본 적은 있는데 그게 조금 근데 이제 가만히 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왜 과학문화에 그렇게 막 주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잘 어려운 것에다가요. 이게 자꾸 과학 문화라고 하는 거를 특정 방향으로 아까 선생님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떤 격차랄지 마치 이렇게 우리는 과학 문화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 서양은 좀 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과학 문화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방향성을 가진 의미로 이걸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능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거나 약간 좀 그런 어떤 뉘앙스를 제가 자꾸 받아서 그러면 제가 좀 삐딱이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과학문화가 왜 필요한가? 문화라고 하는 게 물고기의 물거 같은 건데 그건 우리 과학문화는 그냥 있는 거지. 우리 과학문화가 어때야 된다거나 부족해야 된다거나 더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그런 식의 뭐랄까요 과학문화가 사용되거나 쓰이고 있는 이 방식이나 그런 것에 대한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그런 어떤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6, 70년대 시작하면서 진흥, 네. 그 말씀 계몽 이런 것들이 되고 지금도 뭐 말씀 격차 그걸 메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왔던 거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그러니까 뭐 퍼블릭 언더스탠딩부터 시작해서 그런 단어를 계속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이렇게 두고 끌어들이려고. 근데 그렇게 된 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이제 격차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나라별 격차도 있지만 그 과학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과 사람들의 그런 문해력의 격차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왜 격차를 메워야 되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운동장이 기울어서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어떤 제도를 통해서라든가 그래서 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 그 남녀의 성비를 맞춰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임시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감수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까 제가 동시성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현대 사회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지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과학에 대한 태도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훨씬 더 권리를 찾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균형이 깨져 있는 것들을 억지로 맞추기 위한 조치로서의 것들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감이 굉장히 많죠. 이게 그래서 처음에 뭐 사이언스 파퓰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고 뭐 시티인 사이언스 뭐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문화를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화를 끌어들이는 순간 단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 거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향유라고 하는 누린다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게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향유한다는 것과 그 어떤 것들을 메운다는 것은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도 의도적으로 향유라는 단어와 누린다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과학이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이 그냥 과학적인 태도가 문화로 녹아버려서 과학이 없어지고 문화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의 바탕이 과학적인 태도가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방향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로 과학문화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거에는 거부감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단어들도 바꾸고 지향점 바꾸고 있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네, 잘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한동안 이제 시민과학에 관심이 좀 있어서, 우리 김지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시민과학 활성화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이 콜라보를 하는 거잖아요. 콜라보를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시민들의 자발성이고 지속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민과학이 잘 되는 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제 좀 과학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유럽 쪽이 또는 미국이랄지 오스트리아 같은 이런 데 굉장히 이게 활발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분들이 하는 팀들이 없는 건 아닌데 여러모로 많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실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좀 쿨하게 얘기하면 사실 필요하면 하는 거지 이거를 어거지로 쫓아가면서 하세요 한다고 이게 될까? 그리고 달리 보면 그런 어떤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 툴로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럼 왜 안 되냐? 뭐 우리가 격차도 나고 좀 후진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나 자기에게 의미가 크지 않다고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당신들은 잘못됐고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은 과학을 해야 되고 과학 문화를 갖다가 더 이렇게 함양을 해서 보다 이제 바람직한 시민으로 돼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바뀔 건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사실 정책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하기보다 아까 말씀 중에 생태계를 만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 자발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한 좀 지속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주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그죠? 그럼 뭐 자기가 재밌고 그 하고 싶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걸 일부러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그런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 그냥 이게 현재 우리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 과학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문화는 어쨌든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지 만약 잘 안 된다 그러면 왜 잘 안 되는지 만약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덧붙입니다. 근데 우리 강윤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한국은 굉장히 반주도형, 정부주도형 네. 혹은 뭐 언론 주도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선 4차 산업혁명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는 빨리 하자 이래갖고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에 있다가 딴 나라에 이렇게 가보면 이게 인터넷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갑갑하다고 그러고 영국 같은 데 가면 후진적이라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불편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간 사람들이. 네. 인터넷 한번 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창의재단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걸 갖다 이렇게 증진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보면 좀 후진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데, 언론재단이었다 지금 언론지능재단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언론을 지능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언론 자유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과연 정부가 언론을 지능하는 게 옳은 거냐. 언론사나 언론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 학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언론을 지능한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연구기금도 주고 이러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근데 또 철학적으로 보면은 과연 언론을 갖다가 정부가 나서서 지능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또 삼성언론재단 같은 데서도 상당히 기자들 유학도 보내주고 또 어떻게 불쌍한 기자들 머리를 식힐 기회도 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언론재단인데 이게 박근혜 때 해갖고서는 지금 또 김영란법 통과되면서 이게 지금 다 망가졌어요. 그래갖고서 그나마 이제 기자들이 좀 바깥에 나가서 공기를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쁘게 보면 삼성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김민환 선생도 LG 상암대단 받아 프랑스에 갔다 왔지만 이런 게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전환점에 그런 어떤 변곡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강윤재 교수님에 대한 제 코멘트였고, 갈다 이렇게 오늘 강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굉장히 정말 시민 참여적인 그런 갈다들도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래갖고서 참 운영하려고 그러면 정말 처음부터 아이디어 내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삼청동에 가보면 정말
문화 공간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존경을 표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이 뭐 꼭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여러 곳으로.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저는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코멘트는 그 조금 좀 철학적이고 좀 그런 좀 형이상학적인 코멘트고, 두 번째는 좀 구체적인 코멘트인데, 조금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코멘트를 갖다 좀 한다 여기 그러면, 있는데 예, 철학적인 코멘트를 갖다 한다 그러면, 나도 필요할 텐데. 예, 스푸닉 이후에 그 미국이 이제 소련한테 달나라에 이제 떨어졌다 이래갖고 달나라 그거 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뭐 미국이 엄청 과학교육, 철학, 수학교육이 엄청 투자를 많이 하죠. 투자를 많이 해갖고 뭐 여러분도 유학해본 사람들 알지만 미국 사람들 수학을 못하잖아요. 못하는 하여튼간에 60년대 그때 엄청 그때보다 스푸니크 이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조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인간이 달에 착륙할 수 있다라는 비율이, 그런 확신이, 그 과학에 대한 태도죠. 과학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간이 달에 착륙할 수 있다라고 느낀 거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야, 그렇게 세금 엄청 걷어갖던 달나라 프로젝트 하는데 과연 우리 인간이 달에,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그래서 지식 격차가 아니라 믿음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이걸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또 그런 과학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없다. 뭐 이런 그래서 점점 그 갭이 벌어져서 그때는 이제 지식 격차가 아니라 믿음의 격차죠. 믿음의 격차고,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그 모든 꼭 과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다 나타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후에의 그런 어떤 컨시퀀스 이런 거를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 많이 욕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어떤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전파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 문제들도 뭐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믿음을 줬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정부 주도형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스푸니크 이후에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 70년대, 특히 80년대 이렇게 가면서 달나라에는 도착했지만 수학자들이 취직이 안 돼갖고 너무 많아갖고, 수학자, 과학자들이 취업이 안 돼갖고선 또 상당히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전체적으로 다 볼 때는 이 실업자를 갖다 양산하는 과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이들 너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장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너무 넘쳐나서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또 그 후에는 4차 산업혁명 되어서 또 바뀌어집니다만은, 지금도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온 대학이 지금 다 4차 산업혁명 코딩을 다 하잖아요. 코딩을 다 하는 건 물론 좋은 거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너무 이쪽에다가 중점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의도하지 않은 어떤 효과 같은 거를 갖다가 혹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갖다 전혀 뭐 보장해 주지는 못할 테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그 의도하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또 뭐 인간관계의 뭐 상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에 의도하지 않은 그런 효과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스푸니크 이후에 미국의 과학 수학 교육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런 그 수학자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언임플로이먼트를 갖다 높였던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보니까 뭐 리터러시에 여러 가지 리터러시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 리터러시.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 자료? 그 리터러시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 사이언스 리터러시, 사이언티픽 리터러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여기 그 리터러시, 누머러시, 사이언티픽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파이낸셜 리터러시, 컬처 앤 시빅 리터러시, 그다음에 크리티컬 싱킹,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콜래보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혹시 그 요런 그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지금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를 객관적으로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저희는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갖고 인터넷 서베이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한 20문항을 물어봤거든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으로다 객관적인 지식으로 했는데 생각 12문항을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크롬바 알파 신뢰도 지수가 이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12개 정도 물어봤는데 뭐 0.6 겨우 0.6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신문에 나온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그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뭐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사이언티픽 리터러시의 어떤 수준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는 수준 그 갭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그 갭을 줄이려고 정부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문화시민으로서 21세기에 살아나가는 그런 어떤 과학 문화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 거기에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선이 있는데 국민이 지금 못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올리도록 지금 우리 국민들 세금 걷어갖고 이런 여러 과학기술 문화 진흥을 갖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뭐고 또 국민들이 그걸 또 국민들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 아이템들이 설문 문항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 ICT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리터러시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혹시 저희한테 무슨 기초 자료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제공해 줄 수 네, 제가 있는지 한번 알고 있는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요. 최성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최성현 어떤 분인지 모르고 제가 논문만 봤는데 그분이 한 연구가 그 사이언티픽 리터러시 측정법을 예.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해 놓은 그런 것이 게 있어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걸 직접 제가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이제 뭐 저는 이제 그쪽의 연구 방법론을 모르지만 왜 설문 만들고 하는 연구 방법론에 해서 논문도 나갔으니까 이제 그 엄밀성은 따져서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네. 뭐 신뢰도 타당도 이런 거다 네네, 따져야 그런 거 되고. 아마 다 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서 논문이 나간 게 이제 국내에서 나온 건 최성연이란 분. 최성연, 네네, 그 그렇게 소스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검색해 나오시고 저도 그 찾아보고 아마 제 어디 하드에 저장돼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식의 연구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미국에서는 초창기에 사이언스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게 뭐 그 최소 세문안 갖고도 처음에 했었고요. 뭐 연력학 개의 법칙에 대한 거 뭐 이렇게 해서 했었고 간단하게 그 셋 중에서 미국 사람이 평균 한 문제를 맞췄던 그 경우 가지고 초창기에 했었는데 아마 최성현 님의 거는 훨씬 더 본격적으로 국내 사정에 맞게 한 것이라서 아마 그거 보시면 되고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는 제가 그 전에 조사를 하면서 그 최성현 님 논문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명문대씩 이렇게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차원을 갖다 나눴으니까 우리가 개념 정립을 할 때 그 차원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차원이 굉장히 체계적인 것 같아요. 보여준 게. 네. 그 임용원 박사님 그 최성현님의 그 논문 이름이 Scientific Literacy 뭐 뒷부분은 측정법이요. 측정법. 측정법.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금 도서관에서는 검색이 안 되네요. 일단. 그 구글링 해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제가 찾은 게 있으면 그거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사이언티픽 예, 리터러시 아유, 한번 감사합니다. 찾아보면 되겠네요. 어떤 네. ICT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네, 박종현 선생님 혹시 발언하실 수 있으신지요? 네, 박종현 선생님, 네네. 제가 지금 방금 전화가 왔고요. 네네,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다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국민대에서 이제 법학을 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전공이 이제 헌법인데요. 저희 이제 이 프로젝트에도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와 상당히 좀 연결돼서 오늘 좀 말씀을 좀 해주셔갖고선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쨌든 약간 강윤재 교수님께서 이제 논쟁을 좀 이제 진행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과학을 이제 과학의 딱지를 좀 떼면서 그 문화라는 쪽으로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뭔가 담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좀 뭔가 입법적인 어떤 결과까지 나오면서 이제 지원이라든지 어떤 과학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저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헌법에서는 어쨌든 이제 국가 최고법이니까 이제 헌법에서 어떠한 뭐 개념이나 분야를 이렇게 어떻게 정의하거나 어떤 용어를 쓰거나 뭐 어떻게 이제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이제 하위에 놓여져 있는 법률들의 어떤 내용이나 방향성이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학계에서도 계속 헌법 개정 이슈를 이제 제시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헌법 개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이제 진보가 진영이 커가면은 어느 나라든지 이제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이제 데드락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면은 이게 저희처럼 헌법 개정의 어떤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국가에서는 사실상 헌법 개정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과학을 뭐 경제에다 종속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술이라는 측면, 생산하는 기술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이해되고 있는데 반면에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라는 어떤 그런 큰 관념적인 어떤 영역하고 동급에서 좀 다뤄집니다. 문화라는 어떤 용어 자체가 헌법에서.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로운 창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창조 및 향유에서의 평등, 그리고 국가가 개입을 최대한 지양해야 되고, 국가가 개입을 하더라도 불편부당,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원칙들이 소위 이제 문화국가의 원리라는 어떤 큰 어떤 헌법 원리 하에서 이렇게 헌법재판소부터 해갖고 다 해석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계도 거의 통일되어 있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학을 문화의 일종 혹은 이제 문화에 붙을 수 있는 어떤 한정사, 그러니까 수식어로서 과학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은, 확정적으로 그걸 이제 받아들여진다면은 사실은 현행 헌법에서도 지금 이제 이 박사님, 선생님께서 좀 고민하시는, 그리고 과학계에서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저는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거기까지 생각이 가다가도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문제는 어쨌든 우리 법규범, 이제 그 외에 이제 하위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에서의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화라는 어떤 그 단어를 주었을 때 우리가 흔히 예술 쪽을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법규범도 거의 다 예술 쪽하고 연결돼서 가거든요, 문화는. 근데 이제 과학은 기술 혹은 조금 이제 수준 높은 학문의 분과로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헌법에서는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어떤 자유도 얘기하지만 학문의 자유 쪽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그냥 포섭돼 갖고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 분야 정도로 이제 이렇게 뭐 전락됐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문화에 포섭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많이 이제 꺾이는, 그 대부분의 헌법학자들, 규범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다 과학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 언어적으로 쓰는 그 문화라는 용어에 이렇게 결부할 수 있겠느냐, 그게 과연 일반 시민들의 이해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해석이, 헌법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제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것도 고민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중간에 그 슬라이드에서 과학, 문화, 산업, 그리고 과학, 문화, 산업 콘텐츠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이제 문화적인 성격만으로는 좀 뭔가가 어려우니까 산업을 붙여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개별 문화 산업 아니면 개별 산업에 대한 지능법, 기본법들은 사실은 훨씬 더 일반적인 문화에 대한 지능법, 기본법들보다는 훨씬 더 입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들이 보기에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에 서서 이 산업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신 건지, 아니면 별다른 또 의미가 있으신 건지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붙이면은, 제가 이제 문화 쪽을 이제 헌법 이거하고 연결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화인류학이나 이쪽의 학자들이 그러니까 문화의 민주화와, 그러니까 이제 문화국가 원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현이 너무 후견주의적이잖아요. 뭐 국가가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올드한 용어인데, 그걸 쓰지 말고 이제 헌법이 어쨌든 우리는 이제 민주적 헌정이니까 민주주의하고 연결이 돼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제 헌법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보니까 헌법 해석에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논의할 때. 근데 이제 그런 거와 맥락 연결을 시켜서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이 일반적인 어떤 문화 민주주의, 그러니까 문화의 아까 계속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향유, 그 문화의 어떤 향유라든지 도급, 뭐 이런 거, 접근권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평등, 차별금지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문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자고 하는데, 그런 어떤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그 과학 문화라는 얘기를 다시 좀, 그러니까 재구성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프레임을 다시 짜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뭐 질문보다는 그냥 제 생각, 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산업이란 말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과학 문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이제 어떤 그 주도권을 잡고 어떤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여전히 슈퍼바이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 문화라고 하는 것도 근데 사실 과학 문화는 그 전부터 많이 쓰이던 용어고요. 많이 쓰이던 용어를 수용한 거죠. 그리고 근데 산업이 붙은 거는 약간 뭐 여기 다른 분들 뭐 김동건 선생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약간 그 타협점인 것 같아요. 그 과학문화산업진흥법이라는데 진흥이란 단어가 이제 들어가게 유행이 됐잖아요. 모든 게 다 진흥이고 그런 이제 것에 휩쓸린 것이고요. 그건 사실은. 그리고 그게 그 굉장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어요. 과학문화 쪽보다 과학문화 관련된 예산이 그 창의재단 통해서 나가는 게 한 4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비해서 과학문화산업진흥은 아마 그걸 다 총하면 거의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그것의 거의 90% 이상은 건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연구소에 뭐 그 IBS라고 하는 대전에 있는 곳에 과학문화센터가 한 3,000평짜리거든요. 3층짜리. 그런 거 짓는 것도 과학문화진흥산업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간으로 들어오는 돈은 뭐 그냥 100억 뭐 이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걸 있던 걸 합쳐가지고 과학문화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을 묶어서 그게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에서도 비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약간 그 실제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랑 그걸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잘 안 맞고 현실적으로 묶기 애매했던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한 것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자체를 평가할 만한 거리도 못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 유행 따라 했고 그냥 있는 것들을 묶었다. 하지만 그러면 과학이 문화가 되고 산업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담론 형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향이 어쨌든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떤 실제로 이렇게 비평하면서 다룰 정도의 수준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얘기하셨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헌법, 지난 정부 말해서 이제 헌법 바꾸는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137조 경제 부분 안에 과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고자 하는 운동들도 많이 하고 서명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헌법은 어쨌든 그 국가적인 단위로 뭐 선거하고 뭐 하거나 뭐 그 권력 구조를 바꾸면서 이러면서 같이 나갈 때 같이 고쳐져야 되는 거라서 계속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여러 레이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런데 그 대신에 사실은 그 하위법에서 많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문화기본법에서 그 뭐 하위의 하위의 법이죠. 근데 거기에서 향유란 단어가 들어가고 문화란 단어가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것처럼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주 탐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주 개발 뭐 5개년 계획 이런 거를 1차, 2차, 3차를 하는데 지난번에 아마 2년 전인가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드디어 탐사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탐사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한다고 제안서를 써서 돈을 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경제적 효과가 없으면 제안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탐사란 단어가 들어갔고요. 소행성이란 단어가 맥락 없이 따로따로 들어가서 그걸 엮어서 소행성 탐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법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위법에서는 탐사, 문화, 향유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 집단들과 국가적인 어떤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서 내려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단계에서의 법들 또는 현실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같이 뭐 해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에서부터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런 컨센서스가 되고 준비가 되면 헌법 개정이 있을 때 목소리를 훨씬 더 내고 실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디지만 제가 아는 분야는 이제 우주 쪽이랑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어쨌든 우리도 과학을 과학 자체로서 연구할 수 있는 실행법 하위법에서는 들어가기 시작했고 탐사 그 다음에 이게 문화, 향유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인식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의도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정치적이고. 그렇지만 이런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문화라는 단어를 어쨌든 수용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그 지금 박정희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런 사실 그 과학이라 그러면 되게 실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뭐 계몽을 하고 우리가 즐기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이 그냥 배경인 거잖아요. 우리 현대 사회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그 철학적인 담론이 훨씬 더 깊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과학문화 비평도 있어야 되고요. 뭐 우리가 기계라든가 애완동물 이런 거 묘면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자체도 우리 삶과 더불어서 비평이 가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문화란 단어가 그래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자체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인식이 약간 유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그 깊이 있게 이게 단지 실용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학문적인 입장에서 철학적인 담론에서 계속 건드리고 과연 분등이 타당한가부터 시작해서 그 의미가 뭔가 그런 작업들을 좀 젊은 그 학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름이 기계 비평이 되기도 하고 뭐 과학 문화 비평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그룹들이 생겨서 과학사하고 철학하시는 분들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저는 그쪽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지현 선생님께서 질문, 코멘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문환 선생님께서 다음 일정 공고해주시고 바라건대 우리 김동강 선생님의 목소리도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지현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동관 선생님 먼저 말씀하세요. 저요? 예. 제가 먼저 하라고요? 예, 그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명현 선생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심재철 선생님도 반갑고, 김문환 선생님도 반갑고요. 예, 제가 낮에 특강이 있어가지고 특강하고 오느라고 지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과학문화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게 된 것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 제가 기억하기로는 86년, 7년도 이 무렵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과학문화라는 개념이 공식화됐습니다. 왜 그걸 제일 안 하냐면 옛날에 이제 과기부에서 그 과학의 날 표를 제창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과학문화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막 했는데 그때 처음 과학문화 창달 같은 개념이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명현 선생님이라든가 장대익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과학문화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물론 더디긴 하지만 지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재단도 사실 제가 옛날에는 창의재단에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너무 이제 위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이명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향유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저는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즐길 줄 몰라요. 과학을 즐기면 뭔가 좀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과학은 경제를 위한 건데 국가를 발전시켜야 돼. 국가주의와 이 경제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문화라는 개념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일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창의재단도 요즘에 이제 젊은 창의재단 연구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또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제 같이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문화라는 건 다양성이거든요. 제가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문화라는 것은 여러 관점이 다 허용이 돼야 되는 굉장히 비판적인 담론도 나오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성찰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리터러시, 과학적인 소양을 갖춰나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오늘날 과학이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특히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또는 상업주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문화의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김동강 선생님이 활용 점점으로 다양성과 성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늘 발표 들으면서 이거 과학기술 문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런 거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과학과 문화, 과학 문화를 그동안 그냥 생각 없이 사용했는데 그것이 아까 그 박종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과학이 문화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구나, 질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논의의 어떤 주제 같은 것이 될 필요도 있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은 그 과학의 한 형태로, 문화의 한 형태로 과학이 유치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그런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제, 정부 주도의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여러 가지 특징이기도 한데, 아까도 그런 말씀, 과학 문화나 뭐 하여튼 언론 이런 것도 정부가 진흥해야 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어떤 지역적 특성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지역적 특성이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에 있어서의 의제를 대중이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담론이 되고 참여가 되는데, 여전히 이제 과학적 주제는 그나마 정치적인 주제나 사회적인 주제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도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어. 이런 게 있는데, 과학적 의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내가 의견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나? 뭐 그런 정도를 청취하는 정도로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기의 삶과 관련이 된 거니까 과학의 주제나 정책의 주제에 있어서도 자기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되고 관련된 정보나 자료 같은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고되어야 된다, 리포팅 되어야 된다. 그게 많이 있어야지 그 일반인들이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발언을 할 수 있고, 그게 그래서 담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드리고,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수 박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문화 선생님 다음 달 일정 한번 공지해 주세요. 고용수 박사님 정책을 많이 하셨으니까, 정책 분야에 많이 있으셨으니까, 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시간을 많이 늦으신 것 같긴 한데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사실은 오늘 주제가 과학 문화라고 해서 문화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저 목소리 들리세요? 예. 근데 뭐 사회학을 특히 전공하시면 알겠지만 문화란 말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정의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냥 저는 들었던 느낌이, 문화라면 이제 정의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어떤 그 문화가 규정하건 사회의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그게 뭐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그랬을 때 과학 문화라 함은 단순히 과학 지식을 우리가 얼마나 그 사회 구성원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느냐의 사원이 아니라, 이것이 과학 지식이 바로 사회적 실천과 행동 양식으로 바로 전환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는 기존의 어떤 가치와 충돌대를 보거나, 또는 그 프레임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학 문화라고 했을 때는
실제 어떤 행동 양식, 사회적 실천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틀로서 과학 문화가 조금 이렇게 논의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냥 한두 마디 조금만 덧붙이기도 할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 소양 검사 도구라는 거 지금 제가 찾아가지고 채팅창에 링크 시켜놨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출판협회랑 저희가 같이 과학책을 사람들이 왜 읽고 어떻게 읽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과제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가고 있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과학책에 대한 인식인데요. 그 과학책을 왜 읽냐 했더니 압도적인 게 재밌어서라고 나왔어요. 되게 의외였는데요. 그래서 김동원 선생님 초창기도 활동하셨지만 그동안 과학책은 뭐 소양 갖추기 위해서 뭐를 지식을 이랬는데 이번에 조사한 거 뭐 연령층을 다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수치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재밌어서라고 하는 게 되게 압도적인 거예요. 그거는 이런 변화에 일단 재밌대는데 그 다음에 무슨 할 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이렇게 약간 문화적인 요소로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이쪽에 공유해 드릴게요. 보고서가 나오면. 그 자료 네 받고 싶습니다. 네네. 네, 이게 지금 3월 말이 최종 보고라서 지금 한번 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 하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라는 곳이랑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본소득의 과학이라는 거 가지고 아마 여름쯤에 심포지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접근하는 거랑 그쪽에 이제 분들이랑 합쳐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N번방 사건 작년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진화심리학자들하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그쪽 전문가들하고 이제 저희 이쪽 과학자들이 협업해서 하는 게 아마 가을에 그런 식의 작업들을 저희가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아까 질문 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는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돼야 되고 그냥 약간 N번방 문제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하시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그 접근을 갖고 접근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것들 다 제가 나올 때마다 링크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임영현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이제 사실 시간이 너무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은 이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담론이 한창 어느 시절에 정말 진짜 패러다임이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에 대한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한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물리과학 쪽에는 굉장히 잘 맞는데 생명과학 쪽에는 이 담론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이론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생명과학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어떤 것들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하고 쭉 나오는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전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일관하는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특히 물리과학 계열의 천문학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원리적인 것들이 하나가 여기 양립하지 않고 하나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물리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잘 적용되는 원리인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뉴턴 역학 같은 것들이 한 시절 어떤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잘 이렇게 적용해서 맞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극단적인 굉장히 가속도가 큰 곳이라든가 작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나오면 그 전 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에서의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것들이 그냥 하나에다 둘을 더하고 세 개가 되고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쭉 가다 임계점이 나오면 기각하고 마치 계단처럼 점프를 해가지고 다른 것을 대치하고 나간다. 그게 골자였던 것 같고 그게 천동설 버리고 지동설로 오고 뉴턴 역학 버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 이론이 바뀌는 과정을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생명과학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는 되게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축적되지 않은 것이냐, 우리가 기각한 것들이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유튼역학은 지금 집 짓고 댐 짓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의 관점에서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전체적인 인식을 바꿨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들어갔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아주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따지는 양립할 수 없는, 그것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멤브레인 이론에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쪽에서 하는 하나의 되게 멋졌던 그런 분야이고, 지금도 그렇게 유용한 것 정도, 이거를 전체 패러다임은 그런 정도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너무너무 지금 당장 2시간 가까이 이게 이어졌는데, 우리 연구 책임자이신 심재철 교수님께서 이제 마무리.